요격률 100%.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놓치지 않았고 쏟아지는 수백 발의 미사일 폭풍 속에서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것은 미사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과 러시아조차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숫자는 단순한 기술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전쟁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철학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랜트 마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레이시온사의 패트리엇 시스템 총괄수석 엔지니어였고, 그 이전에는 미 국방부, 펜타곤의 미사일 방어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했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이 세계의 지상전과 공중전의 판도를 결정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방공 시스템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패트리엇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이자 자부심이었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가장 확고한 창과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시스템의 모든 볼트와 나사, 모든 회로와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손수 다듬어 왔습니다. 걸프전에서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 성공, 이라크 자유작전에서의 완벽한 방공망 구축, 그리고 수많은 동맹국들이 패트리엇을 도입하며 미국의 군사기술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업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의 가격이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을 두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비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비판들을 항상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패트리엇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냈습니다. 나토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되었고 일본과 독일, 이스라엘까지 앞다투어 도입했죠. 이것이야말로 미국 군사기술력의 정점이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7월에 워싱턴 DC, 제 개인 서재에서 쓰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 인간의 오만한 신념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고백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분석 및 패트리엇 시스템의 미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 이건 저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기록이니까요. 모든 것은 그 운명적인 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최첨단 방공 지휘 통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란과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곳의 공기는 쇳가루가 날리는 듯 무겁고 건조했어요. 지하 30m 깊이에 자리한 그 벙커는 마치 거대한 두뇌처럼 수백 개의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사령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군 수뇌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데이터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패트리엇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패트리엇의 이중 추진 체계, 정밀한 유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장교 한 명이 아주 조심스럽게 극비 문서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용 중이라는 한반도의 신흥 무기 강국에서 제작한 방공 시스템, 천공투의 운용 데이터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시스템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태평양 건너편의 분단 국가에서 만든 이름조차 생소한 무기를 제 평생의 역작인 패트리엇에 비견하다니, 이건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실전 경험이 부족한 미완성 시제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 검증되지 않은 실험용 장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때는 미완성품이라 무시했던 그 이름이 머지않아 제 모든 것을 뒤흔들고 전대미문의 충격을 안겨줄 중요한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보고서를 이어갈수록 신경이 쓰였던 것은 데이터의 배신, 계산 불가능했던 변수입니다. 자료를 쓰는 지금도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운명적인 새벽, 이란의 1차 공습이 시작되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10분, 지휘 통제소의 모든 스크린이 붉게 전멸했고 수백 개의 적성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마치 붉은 별처럼 반짝이는 점들이 물결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불을 뿜었고 하늘을 가르는 하얀 연기줄기들이 적의 미사일들을 향해 치솟았어요. 스크린에는 표적, 무력화 완료라는 반가운 문구가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 요격 성공, 세 번째 요격 성공. 통제소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번졌고 저는 역시 내 작품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실전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란이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쏴대도 패트리엇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어요. 곧이어 시작된 2차 공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교활한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스커드 같은 구형 탄도미사일들을 높은 고도로 쏘아 올려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레이더망을 피해 지형 지물을 따라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수십 발의 순항 미사일을 시간차로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해 본 적 없는 지독하고 영리한 변칙 전술이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시간까지 분산시킨 복합 공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우리 패트리엇 시스템의 레이더 특성까지 정확히 분석해서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패트리엇의 연산체계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표적들 앞에서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고 추적용 레이더가 너무 많은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추적 실패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패트리엇은 단일 표적이나 소규모 공격에는 완벽하지만 이런 포화 공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붉은 점들이 우리의 방공망을 유유히 뚫고 지나갔고 잠시 후 텔아비브 시내 곳곳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는 것이 위성화면에 잡혔습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과 절규가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여기저기서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댔고 요원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이론과 데이터가 이 잔혹한 실전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자부심의 근간이었던 패트리엇의 신화가 바로 제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참혹한 실패는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방공망의 철학이 현대전의 복합적 위협 앞에서 완전히 파산했음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이 지휘 통제소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 짓누르던 그때 이스라엘 총리의 플랜 B가 가동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구원투수의 등판이 아니라 패트리엇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굴욕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무너진 마당에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무기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활주로에 내린 대형 수송기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천공포대였습니다. 저는 그 무기의 개발사를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한때는 미국의 낡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와 시작했고 예산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뻔한 위기까지 겪었던 말 그대로 근본을 알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이 2009년에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위협 때문에 천궁블록 2 생산이 중단되고 패트리엇 팩3 MSE를 긴급 도입하려 했던 굴욕적인 역사까지 있었죠. 패트리엇처럼 거대한 트레일러에 끌려다니는 발사대와 여러 대로 나뉜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용 트럭 한 대에 발사대와 레이더가 전부 실려있는, 제 눈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조잡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한 개 포대를 구성하려면 발사 차량, 레이더 차량, 지휘, 통제 차량, 전력 공급 차량, 통신 중계 차량까지 최소 8대의 차량이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반면 천궁은 고작 4종류의 차량만으로 포대 전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시에서 즉각적인 전시 전환 체제로 돌입해야 하는 현대 전장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설계처럼 보였어요. 저런 장비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미사일의 정밀 타격 역량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이스라엘의 절박한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천궁의 단순함은 조잡함이 아니라 효율성의 극치였던 거죠. 패트리엇이 복잡한 만큼 고장 위험이 높고 전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천궁은 도착 즉시 작전이 가능한 완전 자주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이 미사일 자체가 공장에서부터 발사관에 담긴 상태로 출고되어 재장전도 발사관을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는 지금도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란의 2차 공습은 1차보다 훨씬 더 거세고 교활했습니다. 더 많은 수의 미사일이 더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날아들고 있었어요. 패트리엇 포대는 이미 절반 이상이 재장전에 들어가 무력화된 상태였고 이제 남은 희망은 제가 굴욕의 증거라 불렀던 한국의 천궁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천궁포대에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패트리엇처럼 거대한 화염과 굉음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런 불꽃도 없이 미사일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더군요. 바로 콜드런치 기술이었습니다. 고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쏘아 올린 다음 공중에서 로켓을 점화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발사 순간에 화염이 없어 적에게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생존성에 극도로 치중한 설계였습니다. 잠시 후 공중에서 점화한 미사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며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직 발사 방식 덕분에 적기의 방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었던 거죠. 패트리엇은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돌려야 하지만 천궁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속수무책으로 놓쳤던 불규칙한 회피, 기동을 하는 이란의 신형 미사일을 향해 천궁 미사일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격추가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였지만 미사일은 표적에 닿기 직전 종말 단계에서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사일 측면에서 작은 불꽃이 터져 나오더니 마치 직각으로 꺾이는 것처럼 궤도를 수정해 그대로 표적의 심장에 명중해버렸습니다. 바로 측면 추진기를 이용한 50 중력 가속도의 극한 기동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된 여러 개의 초소형 로켓 모터가 순간적으로 점화되어 미사일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마치 공중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는 것과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소 안에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항공역학과 물리학의 모든 상식이 바로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패트리엇의 미사일은 한 번 발사되면 직선적인 궤도 수정만 가능했지만 천궁의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까지 극한의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였어요. 패트리엇은 수색용 레이더와 추적용 레이더가 따로 있어 복잡한 반면 천궁은 하나의 레이더로 수색과 추적 그리고 미사일 유도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360도 전방향 탐지가 가능해 어느 방향에서 오는 위협이든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적 자립을 향한 처절한 의지가 만들어낸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예술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기술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경지에 오른 한반도 무기 기술의 진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빚어낸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저는 한낱 분석가가 아닌 신의 영역을 목격한 경외심에 사로잡힌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지휘 통제소에 홀로 남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궁의 교전 데이터를 몇 시간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의 독선적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천궁은 단순히 성능 좋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의 산물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면 알수록 괴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에 시달렸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궁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적 토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다국가 간 기술 협력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 땅에서 시작해 이 경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러시아의 S-400 기술을 도입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켰어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한국 기술진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도움으로 한국방위사업청과 접촉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텔아비브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국기술팀의 책임자였던 김도훈 팀장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한화시스템에서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거대한 군사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치고는 너무나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깊이와 절실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전의 교만한 태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답을 구하는 학생처럼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김도훈 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 요격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천궁을 처음 수출할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섭씨 6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레이더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첫 번째 적은 미사일이 아니라 사막의 태양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대기후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시스템이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보통의 방산업체라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선택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공랭식 냉각 장치를 개발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의 말에서 저는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거대 방산업체라면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과 개발 기간을 요구했을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개발이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도훈 팀장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략적 억제력 확보는 국가 존립의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 강화를 통해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기본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적이며 직접적인 군사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군사적 자립은 그들의 장기적 안보 전략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실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좋은 성능을 갖추는 것을 넘어선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무기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기존의 기술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천궁의 측추력기 기술도 그런 철학의 산물이었어요. 러시아의 S-400에는 없었던 종말 단계 기동 능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선택지는 없습니다. 실패는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패트리엇이 왜 패배했는지를요. 우리는 이윤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저들은 국가적 실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그 절박함의 깊이가
바로 저와 패트리엇이 넘을 수 없었던 거대한 벽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괴물 같은 나라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앞에서 저의 지식은 무너졌고 그들의 철학 앞에서 저의 독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회한에 젖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미국의 군사 패권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방공 시스템의 세계 표준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시작된 기술혁명이 전 세계 방위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차근차근 조사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도 한국 무기를 쓰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그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유럽부터 살펴보면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앞다투어 한국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군사 강국으로 자부하던 독일마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나토의 핵심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천공을 운용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와 이집트마저 한국 방공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과거 미국 무기의 독점 시장이었던 중동이 한국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헌츠맨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마저 한국 무기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무기들의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천공은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고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납기 속도가 압도적이었어요. 유럽 업체들이 2년에서 3년 걸리는 납기를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목격한 천공의 압도적 성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의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히 기존 무기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 기술들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천공의 콜드런치와 측추력기 기술, K2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 K9 자주포의 자동화된 포탄 장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포탄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중동 지역에서 천공이 실제 미사일을 요격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의 승리였어요. 분단국가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생존 의지가 전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불가능이란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인정합니다. 미국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적어도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권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한국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저 강력한 무기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한국의 불굴의 정신이 깃들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어쩌면 그 평범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루기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 하루,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할 수 있는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며 저는 더 깊이 느낍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조국 미국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총성이 멈추고 미움이 사라지고 차별과 고통 대신 존중과 연대가 자리를 잡아 하루빨리 그 평범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으며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숨기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날이 지금보다 더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부했던 한 미국인 전문가의 고백은 단순히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 평범한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재학생이 해외여행 중 마주한 잔혹한 진실. 내가 알던 세계 질서는 완전한 거짓이었다. 입국장에서 시작된 신분의 역전 속에서 그녀는 일반 심사대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 대우받는 이들을 보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세 나라의 피가 흐르는 그녀가 경험한 충격의 연속, 그리고 고뇌 끝에 내린 예상치 못한 선택을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로젠이라고 합니다. 22살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에요.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에 언제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는데요. 영어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릴 때부터 느껴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영어만 할 줄 알면 통하니까요. 사실 제 부모님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제게 각자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정말 애쓰셨지만 결국 저는 미국 문화에 더 깊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과정에는 제 부모님의 치열한 노력이 숨겨진 비밀처럼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는 각각 하버드 대학원에서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두 분 다 학업에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미국 기업에 취직하셨고 그린카드를 받으셨죠. 결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보스턴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죠. 현재 어머니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아시아 진출 전략을 담당하시고 아버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십니다. 두 분 다 직장에서 앞다투어 성공하며 바쁘게 지내셨기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아시아 출장이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 몇 번 따라가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실 긴 비행 시간 때문에 그냥 미국에 있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그레이시, 너는 새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이 다양한 배경이 큰 자산이 될 거야 라고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그저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미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부모님의 문화적 뿌리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저는 제 아시아 배경에 큰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다 스탠포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큰 기대감을 안고 아버지의 고향인 중국 베이징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건 어쩌면 제 안에 깊이 묻혀있던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 판단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홀로 아시아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레이시, 내 뿌리의 흔적을 찾아보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여정이 될 거야. 당시에는 그저 부모님의 과한 기대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에 저는 충격과 경악을 안겨줄 수학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9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휴가 기간이라 직접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죠. 아버지는 제 여권과 티켓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중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도 중국을 떠난 지 오래돼요. 지금의 중국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중요한 마케팅 프로젝트로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꼭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죠.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중국의 최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면서 아버지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중국어 교재를 펼쳐들고 기본적인 인사말을 연습하기도 했답니다. 긴 비행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서우두 공항은 분명 규모가 컸지만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비교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과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자유분방한 표현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서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동생인 장 삼촌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기에 안심할 수 있었죠. 삼촌은 제가 많이 컸다며 정말 미국 아가씨가 됐다고 웃으며 반겨주셨고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도로변에 쌓인 쓰레기들과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근처의 유학생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삼촌이 짐을 옮기고 행정 절차를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중국어로 된 서류들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작고 단출했지만 창문 너머로 캠퍼스 전경이 보여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주변 지리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 연결하려다 두 번째 충격을 받았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제가 항상 사용하던 소셜미디어 앱들이 모두 접속이 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인터넷 폐쇄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건 정말 난리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삼촌이 추천해주신 근처 식당에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본 중국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한 고급 식당과 허름한 길거리, 음식점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골목에서 만난 농민공들의 고단한 표정은 중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분위기도 저를 불편하게 했는데 거리마다 보이는 감시 카메라들, 공공장소에 붙은 표어들,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적 주제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당연시되던 표현의 자유가 여기서는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의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더 큰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는데 중국 학생들, 특히 리샤오메이라는 여학생은 저를 보며 바나나라고 불렀어요.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즉 아시아인의 외모를 가졌지만 내면은 서양인이라는 뜻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업 중에 들었던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었어요. 많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며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서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중국의 색이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도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룻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국의 위대함과 여기서 경험하는 중국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나라가 옳고 어떤 나라가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회가 가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기대했던 중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저는 홀로 이런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 힘든 학교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내가 완전히 이방인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막혀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화 중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중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권하셨어요. 방학이 시작되면 서울에 있는 이모를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제 미국 여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본 다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여행 경험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그렇게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사실 어릴 때 한 번 와봤다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왔던 사진도 있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한국에서도 반복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4시간여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첫 충격은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출입국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이라는 중국보다 훨씬 한국이 경제대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제 앞에 있던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단지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되었던 반면 저는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과 기간을 설명해야 했죠. 그 순간 여권의 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권 소지자로서 한국 입국은 상당히 수월했어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복잡한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공항 도착장에는 어머니의 조카인 백유진 사촌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유진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어릴 때 유진 언니가 미국에 왔을 때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간히 안부를 묻곤 했었죠. 유진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로 달려와 포옹해 주었어요. 유진 언니는 제가 많이 컸다며 정말 미국 아가씨가 됐다고 웃으며 반겨주었고 제가 중국에서 많이 지쳐있다고 말하자 걱정 말라며 앞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깨끗한 거린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결제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유진 언니네 집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어요. 유진 언니는 제가 자기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미 호텔을 예약해 놓으셨기에 호텔에 체크인하기로 했죠. 그래도 유진 언니는 제가 호텔에 짐만 풀고 바로 나와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동안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와 전문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는데 모든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직원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은 중국에서 경험했던 언어 장벽이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짐을 풀고 유진 언니를 만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유진 언니는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가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의 조화로운 맛에 감탄했답니다. 유진 언니가 한국 음식이 맛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맛있다며 미국의 한식당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강을 따라 펼쳐진 찬란한 야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봤던 야경도 웅장했지만 서울의 야경은 그보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움 속에 담긴 진실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 언니에게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유진 언니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했어요.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는데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유진 언니와 함께 서울 탐험을 시작했어요. 먼저 들른 카페에서 아침을 메뉴판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바리스타는 제가 영어로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혼혈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호기심 어린 질문도 해주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유진 언니와 함께 청년들로 가득한 홍대 거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그리고 세계적인 쇼핑 명소인 명동을 둘러보았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다양성에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의 힘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 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홍콩에 가자고 했죠. 유진 언니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이 있는데 저도 함께 가면 동아시아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해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왠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왕 아시아에 온 거 더 많은 곳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유진 언니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미국 여권을, 유진 언니는 한국 여권을 각각 제시했어요. 처음으로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저는 일반 출국 심사대로 향했지만 유진 언니는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거든요. 저는 심사관 앞에 서서 여권 검사를 받는 동안 유진 언니는 몇 초 만에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시간 반 정도의 비행 후 홍콩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입국 심사대는 여러 줄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홍콩 시민 및 특별 통과국 표시가 있었습니다. 유진 언니가 그 줄로 향하자 저는 의아했죠.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홍콩에서 특별 입국 심사 혜택을 받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저는 외국인 일반 심사대에 줄을 서야 했고 거의 30분을 기다려야 했던 반면 유진 언니는 5분도 안 되어 통과했습니다. 유진 언니, 한국 여권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심사를 마치고 유진 언니를 만났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진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레이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늘 미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유진 언니의 말에 의하면 한국 여권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부상했대요. 사실 최근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어 유진 언니가 설명했어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만 따지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아. 유럽, 아시아, 남미 대부분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서 여행하기 정말 편리해. 정말? 그럼 한국 여권으로 몇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궁금증이 커졌어요. 거의 190개국 정도야. 미국은 180개국 정도로 알고 있어. 유진 언니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차이점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헨리 여권 지수라는 세계적인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죠. 5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대단한 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홍콩 섬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홍콩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면서 저는 유진 언니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유진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역과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전 세계와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K-팝,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 또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지출도 엄청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한을 풀고 있지. 유진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이 중국이나 일본 여권보다도 더 강력한 거야?
중국 여권보다는 훨씬 강력해. 중국인들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거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도 했어. 우리가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내가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없는 편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훨씬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여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니 충격적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이 주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무비자 국가 수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 신청 시 더 간소한 절차를 밟거나 도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 입국 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위상을 단 몇십 년 만에 이루어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기분이었죠.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특히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이 이런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튿날 우리는 마카오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많은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시면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이 여러 매장에 붙어 있었죠. 어째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지?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쇼핑하는 국가 중 하나라서 그래. 그리고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해외 여행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뒤를 따르거든.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야. 유진 언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돌아오는 페리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 보았던 모습, 그리고 미국에서 가끔 들었던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특히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숫자나 순위가 아니라 실제 여행에서 체감되는 현실적인 혜택과 존중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진 언니는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그레이스, 뭐 생각하고 있어? 엄마의 한국 국적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몰랐어. 항상 미국 시민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유진 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레이스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고 중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잖아. 그게 바로 너의 특별함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인 정체성에만 집착해왔는데 이제는 제 안에 흐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부심이 생겨났죠. 홍콩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공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처음 왔을 때도 깔끔하고 효율적이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묘한 부러움이 생겨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미국인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각각 한국과 중국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단지 제 배경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발견한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한국의 뛰어난 위상과 한국 여권의 힘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유진 언니의 집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저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이제 와서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능한 건지 물었죠. 유진 언니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유진 언니는 다문화 정체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개 이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였죠. 또한 유진 언니는 만약 제가 한국 문화와 더 깊은 연결을 원한다면
어머니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은 최근 재외동포나 혈통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적 취득의 문을 넓히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홍콩에서의 경험과 한국 여권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며 언제든 제가 한국과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여러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미국, 중국, 한국, 그 어디도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각자의 장단점과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 언니는 저를 대학 탐방을 시켜줬습니다. 유진 언니가 서울의 유명 대학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언젠가 여기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국제관계학이나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과정은 제 경제학 전공과도 잘 맞을 것 같았죠. 캠퍼스를 거닐며 문득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 중심의 진로만 생각해왔어요.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하거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 혹은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유진 언니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모두 제 또래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확고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일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잃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그레이스는 미국, 중국,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장 애착이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미국이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죠.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그 모든 문화가 제 일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지만 내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유산도 분명히 흐르고 있다고요. 저의 답변에 유진 언니의 친구들은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들 중에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혼란과 방황 대신 마음속에 묘한 평화와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또한 스탠포드에서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오는 방법과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첫걸음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저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나라 모두 아시아 국가이지만 제가 느낀 차이점은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보낸 날들과 서울에서 보낸 날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도시의 분위기와 기술 환경이었어요. 베이징은 웅장하고 압도적인 규모로 제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천안문 광장부터 만리장성까지 모든 건물과 거리가 거대한 스케일로 설계되어 개인이 그 안에서 작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죠.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은 국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거움도 함께 전달했어요. 반면 서울은 더 인간적인 스케일의 도시였어요.
인사동과 롯데대워 같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작은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공원들은 도시의 숨통을 불어넣고 있었죠. 베이징의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과 달리 서울의 맑은 하늘은 그 자체로 큰 차이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도시를 걸을 수 있었죠. 특히 계절의 변화가 도시 풍경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는데, 도시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과 꽃들이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기술 환경에서는 더욱 극명한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이 통제의 도구로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검열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 대신 바이두, 위챗, 웨이보 같은 중국 자체의 플랫폼만 사용해야 했죠. 물론 이런 앱들도 기능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항상 누군가 내 디지털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게다가 외국인으로서 이런 앱들을 처음 사용하는 것은 큰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끊김없이 스트리밍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학생들, 식당에서 QR코드로 주문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직관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첨단 기술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문화적 개방성에서도 두 나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높았고 외국인을 대할 때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경험은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웠어요. 식당에서도 영어 메뉴를 찾기 어려웠고 종종 외국인 가격이라며 더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제가 중국계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에게 진짜 중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바나나라는 표현으로 외모는 동양인이지만 정신은 서양인이라는 식의 구분이 항상 존재했고, 이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더욱 키웠고, 중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도 종종 미국 악센트라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일상적 경험은 훨씬 포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흥미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했고, 제가 서툰 한국어를 사용할 때도 격려해 주었어요. 식당, 카페, 상점에서 만난 직원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제 질문에 응대해 주었고, 가끔은 영어 메뉴나 안내문을 특별히 찾아주기도 했죠. 문화적 개방성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달랐는데, 중국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외부 문화에 대해서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서구 문화의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서구 제국주의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중국 젊은이들이 미국 영화나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너무 열광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찾아온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고향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의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우리가 당연히 믿어온 세계관이 깨지는 순간의 혼란스러움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가능성. 이 사연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새 나라의 문화가 흐르는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